네, 이제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 통해 가지고서 어, 사회과학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안에서 저희가 경제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경제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경제 모형을 구성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요소 중에 하나로서 사실 이제 다양한 뭐 경제 변수들을 갖다가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수리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함수가 되는데요. 이러한 그 경제 모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 구성 요소로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경제 변수들을 놓고 간다고 할 적에 이걸 이제 수학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 각각의 개별적인 어떠한 그 경제상의 변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식하는 하나의 기준 내지는 어떤 식별하는 어떤 하나의 단위로서 수학에서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장르를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그 집합 그리고 이제 집합이 이제 다른 어떤 그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다르게 식별되는 무언가로서 저희가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배운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로 이제 무언가 서로 다른 두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사실 이제 저희가 명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좀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학습할 내용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표기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집합의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명제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집합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카테시안 프로덕트라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 관계 지어짐에 대한 일종의 그 툴이 있습니다. 수리적인 툴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미 그 고등학교 수학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저희가 그 짚어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제 수학으로서의 목적성, 그러니까 이제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학이라고 하는 저희가 랭귀지를 배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실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컨셉들이 경제 모형과는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학습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집합, 모든 수학적 논의의 출발점이고요. 명확하게 인식되는 개체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철학적으로 따져본다 그러면은 존재한다, 무엇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존재의 정의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존재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게 있다라고 인식이 되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적으로 봤었을 때에도 논의가 제일 끝으로 가장 추상의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있다. 라는 것에서부터 천천히 뻗어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무엇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 그러면 결국은 집합론의 관점에서는 집합이라는 형태로서 이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인가요? 어쨌건 그래서 집합에서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맞는 원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걸 집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내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그럼 홍길동 씨에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서울에 사는 홍길동 씨 그럼 또 서울에 사는 많은 그 동명이인 홍길동 씨가 주르륵 나올 거고요. 또 뭐 그중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으로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홍길동 그러면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홍길동도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을 두고 그 조건에 맞는 원소들을 갖다가 다 모아놓은 것. 그걸 갖다 이제 집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식별 가능한 어떤 개체들이라야지만이 논의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집합을 저희가 이제 표현할 때는 집합은 보통 알파벳 대문자를 씁니다. 라지로 A, B, C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집합의 원소 A 안에 들어있는 작은 무언가일 때는 소문자 A, B, C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그 관계를 기술할 때 말하자면 집합 A에 원소 A가 속한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mall a가 삼지창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A에 되어 있으면 내가 A라 large A라는 집합 안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속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제 거기다가 줄을 하나 쫙 그어놔요. small a라는 녀석은 cap a랑 상관없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집합을 표현할 때 보통 원소 나열법하고 조건제 집합 두 가지를 쓰는데, 원소 나열법이란 건 말 그대로 있는 놈들을 전부 나열을 하는 거고요. 조건제 집합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녀석을 말하자면은 집합의 원소로 한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왼쪽 그 예에서 보시면은 타이하 자연수 집합 왼쪽 거는 A는 1, 2, 3, 4. 오케이. 뭐 그거는 다 이해했어요. 두 번째 거는 뭐냐는 거죠. A는 카이 바에다 카이는 라지 n에 속한 녀석으로서 카이가 4보다 같거나 작은 녀석.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n이 이제 자연수의 집합인 거고요. 자연수의 집합, 자연수에 속하는 숫자로서 4보다 이하인 녀석.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를 갖다가 조건 제시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저희가 이어가기 전에 수학적 정리에 대해서 좀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수학 수업이니까 정의와 정리를 갖다가 이제 좀 하면서 넘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보면 정의예요. definition이에요. 어떤 용어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 용어는 뭐다라고 하는 define을 해주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definition이라고 한다 그러고 아까 이제 뭐 선언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수리적으로 저희가 수리적 경제학을 연구한다 할 때도 이 define이 항상 기본으로 뭐가 돼야죠. 어떠한 뭐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뭐라고 정의하자. 라고 하는 정의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식으로 define 해놓게 되면 우리가 그게 뭔지를 가지고 다투거나 오해할 여지가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한국외대 학부생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요건 충족하는 사람들을 한국외대 학부생으로 디파인 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proposition, 명제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외대생들은 외국어를 잘한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문장이 있다고 했었을 때 얘가 이제 참이냐 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피곤하지만 어쨌건 그런 걸 이제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가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명제라는 건 결국은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나 하나의 생각을 담고 있는 진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액시엄이라고 있어요. 증명이 필요 없고 항상 옳다고 인정되는 거. 어, 뭐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걸 뭐 굳이 증명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나라는데. 그죠?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뭐 증명이 필요 없는 그냥 이제 그런 거라 해가지고 이제 액시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theorem이라고 있습니다. 정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리는 이제 이게 이제 수업 시간 중에 많이 만날 건데 요러요러한 관계는 옳아요. 라고 이제 증명이 된 거를 갖다가 이제 보통은 그런 명제를 갖다 정리라고 그러고 theor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제 보통 어떤 define 된 것들, definition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학적으로 정리를 쭉 해놓죠, 학자들이.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뭔가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렘마라고 있는 게 이제 보조 정리라는 게 있고, 이제 corollary, 그래서 이제 또 뭐 다른 또 다름 정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좀 더 small scale의 어떤 theorem까지 되기에는 좀 어떤 묘사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great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중요한 어떤 그러한 어떤 진실들, 그런 것들은 이제 레마나 corollary라는 말을 통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중에 많이 보는 거는 definition 하고요. 그 다음에 theorem 많이 보실 거예요. 정의하고 정리를 가지고서 이제 필요한 지식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쌓아나갈 겁니다. 집합의 정의하고 표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A에다가 이제 오른쪽 완전 날카로운 꺽쇠 아니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꺽쇠 있죠. 그걸로 이제 B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그 카이라고 하는 변수가 A에 속한다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니까 B에도 소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뭐 18학번 홍길서 양이 경제학부 소속이다 그러면 이 학생은 경제학부 소속이기도 하면서 경제학부는 우리 학교 소속이기도 하니까 홍길서 양은 당연히 우리 학교 학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집합 비교할 때 A, 집합 A랑 집합 B가 같다. 라고 하는 거는 집합 A라고 하는 거는 B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B라고 하는 것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서로 이제 그런 관계 있을 때 두 개가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B의 진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위에 2번 관계에서 두 개가 똑같지는 않은, 말하자면 이제 B보다는 A가 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태로 되는 걸 갖다가 이제 proper subs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디파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eorem으로서 이제 정리 2-1이 나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지 간에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말하자면 어떠한 집합이든지 간에 공집합은 항상 기본으로 부분으로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뭐 좀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럼 아무것도 먹은 건 없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드셨는지 궁금해서 메뉴를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라는 게 또 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집합의 세계에서는 텅 비어 있는 것, 없음 또한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집합의 종류가 유한집합, 무한집합이 있어가지고 유한집합이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 우리가 좀 유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유한집합 그러고 무한집합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갖다가 무한히 이렇게 개수를 갖다가 셀 수 없을 만큼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건데 그나마도 이제 원소의 개수를 갖다가 이제 셀 수 있으면 가산집합, 셀 수 없으면 불가산집합,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하고 1 사이에 있는 유리수의 집합, 이런 뭐 무한정 많죠. 무한집합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녀석은 뭐 가산집합이고, 모든 실수의 집합은 불가산집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실수라고 하는 게 끝이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셀 수도 없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씁니다. 부분집합의 개수가 만약에 알고 싶다 했었을 때는 이제 일종의 뭐 공식이죠. 그래서 2의 n승, n개의 원소로 된 유한집합이다 그러면 그 개수는 2의 n승만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흔히 사용되는 그 집합 관련된 기호로서 이제 large n 되는 거는 자연수, natural number에서 이제 n을 따와서 쓰는 거. 그래서 n 돼 있으면 보통 자연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Z 돼 있는 거는 정수의 집합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독일어 잘 못합니다만은 이게 잘렌이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영어로 쓸 때 넘버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독일 말에서 이제 G를 따와서 이제 정수의 집합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유리수는 이제 Q 돼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또 이태리어인가 봐요. 퍼센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을 때는 유리수 나눌 수 있는 수를 아마 이렇게 부르나 보죠. 그다음에 이제 실수 전체 real number에서 R을 떼와서 그래서 보통 집합에서 이제 뭔가 설명할 때에 N, G, Q, R 이런 애들이 이제 쓴다는 건 얘는 어느 수의 집합에 속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마 학생 때 배웠던 거로서 이제 개구간, 폐구간, 단계구간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오픈 인터벌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했었을 때에 A랑 B를 포괄하지 않는 개념. 폐구간 그러면 A랑 B를 포괄하는 개념, 그죠? 반개구간 그러면 어느 한쪽은 포함하고 한쪽 저기 커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교집합도 여러분들 아시는 개념이겠습니다만 A와 B의 교집합 그랬을 때는 어떠한 원소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 녀석. 이 그림으로 봤었을 땐 핑크색 그 영역 안에 있는 녀석이 교집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와 B가 전혀 교집합이 없어. 뭐 우리가 그냥 농담삼아 너와 나 사이에는 교집합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말하자면 진짜로 이제 이 그림상에도 이렇게 이 오일러 다이어그램에도 나오지만 피지컬이 진짜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말하자면 전혀 겹치는 게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은 A가 아침 먹은 사람, 뭐 B가 점심 먹은 사람, 뭐 두 끼 다 먹은 사람은 저기서는 핑크색 그 쉐이드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강생 중에서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그 두 개의 교집합이 나오기는 힘들겠죠. 물론 이때는 이제 주민등록 기준으로 우리가 젠더를 나눠서 했다고 칩시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교집합이 되는 거고요. 합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먹었지. 아침 먹은 사람 A, 점심 먹은 사람 B. 그러면 야, 두 끼 중에 한 번이라도 뭐 밥 먹은 사람이 다 나와. 그러면 이제 저렇게 넓은 영역이 칠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저 사각형은 우리 한국 외대 학생들 중에서 요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말하자면 저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게. 그리고 이제 여집합이라는 개념도 배우셨죠 아마? 예,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남을 여자를 쓰는 거예요. 남아있는 애들이 집합이에요. 강의실에 있는 애들 중에 아침 먹은 사람, 아침 안 먹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침 먹은 사람은 A, 아침 안 먹은 사람은 A의 C, 뭐 이제 A의 여집합,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침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여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A-B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쉬울 것 같긴 합니다만 A 중에서 B에는 속하지 않는 녀석. 이게 이제 무슨 말인 거 아니? 아침 먹은 애들 일단 모여봐. A로 다 모였어요. 그 중에서 야 점심도 먹은 애는 나가. 그러면은 B만큼 빼는 거예요. 그래서 A 빼기 B 하게 되면 이제 상대적인 어떤 여집합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집합에서 이제 집합 연산의 어떤 그 여집합 연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할게요. 좀 쉽게 이야기 저기 캐치업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집합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이제 공집합 파이를 가지고서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좀 하고자 하는데, 있다 없다, 실제한다 부재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파이에다 동그라미 쫓고 놓으면 얘가 이제 그 공집합 그래가지고 없는 거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대수할 때 이제 숫자 0처럼 없음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아침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의 교집합이 있느냐? 맞으면 없죠, 뭐. 그죠? A 캡에다가 A 컴플리먼트 해보면은 파이 나와요. 일단 아침을 먹었으면서도 아침을 안 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교실 안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뭐 두 번째로 아침 먹은 사람하고 아침 안 먹은 사람 다 모여봐. 그럼 우리 교실에서 수업 듣는 사람 전부 다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A 컵, 그다음에 A 컴플리먼트 하면 전체 합집합 U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침을 먹지 않은 사람이 아닌 것은 약간 좀 말장난 같습니다만 이중부정이란 말 아시죠? 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인기 없긴 합니다만 뭐 일상의 길씨가 이런 노래 부를 때 막 신나는 마음으로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집합론에서도 저희가 연산을 할 때 여집합은 무엇이 아닌 것이 아닌 사람, 뭐 무엇이 아닌 사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집합을 쓰는 건데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부정이나 제외를 뜻하니까 아닌 게 아닌 사람은 결국 저런 식으로 표현이 돼갖고 결국은 A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공집합을 놓고서 봤었을 때 공집합과의 교집합을 갖다가 이제 놓고 보면 사실 공집합과 교집합이 나올 수 있는 집합은 뭐가 없죠. 오로지 그냥 공집합 스스로만 튀어나올 텐데 얘가 앞이 나오든 뒤가 나오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집합일 때는 공집합하고 합쳤을 때는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게 될 텐데 이것 또한 순서를 뒤집는다고 해도 차이는 없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관계가 공집합과의 관계에서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제 교환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집합 A와 B가 있었을 때에 그때도 성립은 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 먹은 사람 A, 점심 먹은 사람 B 이랬을 때 아침 먹은 사람 중에서 점심 먹은 사람, 점심 먹은 사람 중에서 아침 먹은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아침 먹은 사람이랑 점심 먹은 사람 다 손들어. 그러니까 아침 먹은 사람도 손 들고 점심 먹은 사람도 손들 거예요. 질문을 거꾸로 해가지고 점심 먹은 사람 손 들고 아침 먹은 사람 손 들어. 그래도 또 똑같은 사람이 손을 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도 똑같다고 하는 게 교환 법칙 2번에 있는 얘기고요.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괄호를 저희가 씌워가지고서 이렇게 놓고 보면 선후 관계가 이제 좀 그 달리 보일 수는 있는데 앞으로 묶거나 뒤로 묶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괄호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식에 이제 왼쪽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A 아침, B 점심, C 저녁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말하자면 이제 점심 저녁 두 끼 다 먹은 사람 중에서 아침까지 챙겨 먹은 사람이라고 물어보나 아침 점심 다 챙겨 먹은 사람 중에 저녁까지 먹은 사람 얘기 하나 하루 세 끼 다 먹은 사람이 튀어나오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식은 이제 뭐 똑같은 얘기죠. 점심 먹은 사람이나 저녁 먹은 사람 두 끼 중에 한 끼 먹은 사람 다 나와봐. 한 다음에 야 거기다 아침 먹은 사람도 나와. 라고 얘기를 하나. 그죠? 순서를 바꿔가지고 아침이나 점심에 뭐든 먹은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저녁 먹은 사람 나와. 뭐든지 한 끼만 먹기만 하면 다 튀어나온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묻거나 똑같다는 점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시험 낼 때는 이제 뭐가 교환법칙이고 뭐가 결합법칙이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볼 거니까 뭐 외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 개념을 잘 캐치업하면서 따라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법칙 중에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양쪽으로 나눠가지고서 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분배법칙에서 이제 왼쪽 그림 보게 되면은 왼쪽 위에서 보듯이 B와 C의 합집합하고 A의 교집합을 갖다 만들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B와 C의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저희가 합집합 만들고 거기다가 A의 교집합 만들면 그림 왼쪽 아래에 있는 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그림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만약에 이제 이걸 갖다 분배를 해가지고 괄호를 씌웠어요. A와 B의 교집합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C의 교집합을 또 이렇게 또 만들어주게 되면 말하자면은 요 두 개를 합쳤을 때에는 요런 모양이 나옴으로써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교집합면 먹히는 게 아니라 합집합이 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B와 C의 합집합을 갖다가 정해놓고서 그걸 바탕으로 해다가 A의 교집합을 갖다 구한다고 하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쪽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차근차근 보게 되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와 C의 교집합이 있고 A와 합집합을 갖다 B, C의 교집합하고 합쳐도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비슷한 관계로서 이렇게 가는 것들도 볼 수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 중에 이제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괄호가 있다고 했었을 때 괄호 밖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분배해서 계산해도 똑같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드 몰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9세기 영국 수학자 아우구스투스 몰간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하고 합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는데 사실 얘들도 여집합의 조합으로라도 다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학생 때 드 몰간의 법칙을 배웠던 기록이 나는데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와 B의 교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걔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합친 거야. 라는 식 이야기를 한다든지 A와 B의 합집합이 있다고 했었을 때 얘의 그 여집합 뭐야 했었을 때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을 하면 이렇게 돼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드 몰건이 이제 만든 건데 이런 것도 이제 결국은 교집합,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이나 여집합이라는 것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컴패터블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연산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이제 이어서 수학적 명제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저희가 뭐 정의, 명제 뭐 이런 얘기 쭉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수학적 명제라고 했었을 때는 객관적으로 참하고 거짓을 판명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제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갖다가 명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떠한 명제가 있었을 때 탐인지 거짓인지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집합 간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예컨대 자연수는 유리수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요. 그럼 자연수 집합하고 유리수 집합을 놓고 봤었을 때 유리수 집합 안에 자연수가 부분 집합으로 속하기 때문에 이 말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두 가지 명제가 있어요. P면 S다. 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것이 이제 표현될 때는 P가 오른쪽 S로 가는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면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명제다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이제 특정 명제가 맞는지 아닌지를 내가 판별하고 싶어요. 알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그 명제에 해당하는 집합을 갖다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과연 얘의 서브셋인가를 따져보고서 아 얘가 부분 집합 맞네. 그러면 참이고요. 부분집합 아닌데 얘는 그러면 그때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명제의 참과 거짓을 갖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명제 P와 S, P면 S 이 관계가 만약에 참이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이렇게 그어져요. 그래서 화살표 두 개 그어진 걸 통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요 P와 S 간의 두 명제 간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데 P가 말하자면 S를 위한 충분 조건, 말하자면 P가 서브셋이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S는 P를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쓰고, 만약에 P가 S이면서 S가 다시 P인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S는 P를 위한, P는 S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두 개가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P와 S가 동치하다, 이퀴벌런트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얘가 이제 같은 녀석을 필요 충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카테시안 적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저기 NM이 아니고요. 카테시안은 뭐냐? 카테시안 그러면 이런 거예요. 데카르트라고 수학자가 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프랑스 수학자가 있고요. 이 수학자가 제안한 좌표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카테시안 좌표,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 배우나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평면에다가 선 그어놓고서 무엇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상대적으로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타하는 축에다가 두 개를 그어놓고서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위치가 정해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2차원 데카르트 좌표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르네 데카르트가 이제 이런 것 갖다가 제안했기 때문에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 영어로 쓰는 칼테시안 코디네이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2차원이다 그러면은 직교하는 두 개의 선이면 다 표현될 거고요. 3차원이다 그러면은 세 개로 선을 그어놓고 나면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고서 얘는 여기에 있고 얘는 저기에 있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걸 사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카르테시안 적 그러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순서상들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이게 어떤 얘기냐 그러면 데카르트 곱셈, 곱집합. 영어로 했을 때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곱하기 B 이런 식의 이제 곱셈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식이냐 그러면 요 그 수식에서 봤었을 때는 카이 1, 카이 2는 카이 1은 A의 원소이고 카이 2는 B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한 걸 갖다 카르테시안 곱셈, 곱집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A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고 B의 원소가 A랑 B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집합 A와 집합 B의 카르테시안 적은 1A, 1B, 2A, 2B, 3A, 3B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순서쌍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보통은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랑은 다릅니다.
칼테시안 프로덕트에서는. 근데 이제 만약에 A랑 B랑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A 곱하기 A는 A 스퀘어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실수 좌표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R 스퀘어 R2라고 적어놔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실수 두 개가 서로 이제 직선으로 수직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관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의 수가 많아지면 이제 A2, A3, A4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붙여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하는데요.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계산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결합을 갖다가 뒤에 거를 먼저 묶나 앞에 거를 먼저 묶나 순서는 똑같다. 저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의 어떤 그 결합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A와 B의 카르테시안 프로덕트가 있다고 했을 때에 이때에 이제 임의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A에서 B로 가는 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집합 A는 2와 3을 원소로 갖고 있고 B는 2, 3, 4, 5, 6을 원소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A랑 B를 갖다가 이제 각각 페어링을 해주면은 그게 이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가 될 텐데요. 만약에 이제 C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집합이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이제 부분 집합으로 뭘 갖고 있냐 그러면 2랑 2, 2에 4, 2에 6, 그 다음에 3에 3, 3에 6,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더 많은 숫자를 다 가지고 있을 건데 그 중에 이제 부분 집합이 이런 형태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눈치가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게 2면 두 번째 거는 2나 4, 6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그 원소가 3이 나오면 두 번째 건 3이나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페어의 두 번째 수가 첫 번째 수의 1배수, 2배수, 3배수 이런 식으로 배수가 되는 관계를 갖다가 이제 C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관계들을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그런 그 배수가 되는 관계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배울 함수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함수로서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서 쓰는 거고,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함수라는 걸 배우게 되면, 얘는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런 걸 함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시게 될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집합의 정의, 그리고 이제 집합의 표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집합의 종류로서 이제 부분 집합, 전체 집합, 그 다음에 이제 공집합이나 유한 집합, 무한 집합 이런 개념들을 저희가 쭉 배웠죠. 그리고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그다음에 몰건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가 배웠던 그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음으로 이어진 내용이 될 텐데, 명제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명제의 참과 거짓,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배웠었고, 그러한 그 내용들 위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다음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의 개념을 익혔죠. 이게 말로써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하는 것보다 이제 함수, 저희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걸 저희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카르트 좌표계와 그 다음에 칼테시안 프로덕트, 즉 곱집합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저희가 이제 더 이어서 학습하려고 하는 함수와 이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 이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잠깐 쉬고 나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집합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단위 내지는 각각의 어떤 그 경제 변수 같은 것들을 식별해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실제 관계 지어짐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어떻게 보면 경제 모형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관계 지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큰 구조물을 만든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빌딩 블록들도 저희가 배우게 되고 그 블록과 블록을 이어주는 일종의 몰타 같은 역할을 하는 뭐 그런 녀석들도 저희가 배우게 되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그러면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마지막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